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에서도 또 하나의 좋은 모멘텀으로서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금요일장 개장 전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장 개장 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응할지 저렇게 대응할지 처음에는 많이 낙심을 하고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에 대한 정도가 많이 떨어졌죠. 지쳐서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단계까지 왔었다가 다행스럽게 최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죠. 국내 증시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입니다. 어느덧 2,500선 위로 회복을 했죠.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매도 클라이막스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기술주들이 분위기가 좋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든 시장이 반등하는 게 좋죠. 반등하는 게 좀 더 좋은데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오래 지속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증시를 끌어올리는 섹터가 과연 중점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크고 단단한,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전에도 주도주의 역할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국내 같으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증시는 기술주죠. 근데 이 기술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좋다라는 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면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런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살짝 힌트만 좀 줬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다라면서 어찌됐든 중국이 가장 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무역 마찰이 가장 심했었던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도 발언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이런 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 연준위원회 발언들도 있었겠지만 금리, 여전히 고용을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물가와 고용,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준이 신경 쓰는 두 가지 요소인데 고용을 좀 더 신경을 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5월 지나서 6월 정도에는 좀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 그러니까 둘 다 호재죠. 관세는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악재가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온다라는 점, 가장 중요한 실적이 움직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유동성의 힘이 필요한데 이 유동성, 금리가 인하되면서 6월 달에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라는 점, 두 가지 모두 다 증시의 호재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미국 증시에서 좋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의 반등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 나왔던 얘기긴 하죠. AI에 대한 수요를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좋아졌다라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이 이유가 먹히면서 시장이 종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테슬라도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 상당히 좀 이 바닥 잘 다졌고 이제는 좀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좀 든든해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로 넘어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좀 올랐죠. 전전일이죠. 4월 23일 수요일 날 38포인트, 거의 39포인트가 국내 증시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냥 상승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쉬는 모습. 코스닥은 완전히 보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전의 상승을 미국 증시보다 좀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쉬는 모습이 나온 거지 미국 증시보다 나쁘다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이 바닥을 확인을 하고
사실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난 것 같죠. 여기에서 좀 반등을 하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번 주만 놓고 봐도요. 4월 21일이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3,100억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이 2,400억이고요. 23일 수요일이 1,850억이고요. 그리고 전일 목요일이 300억입니다. 오늘 사실 매수 전환을 좀 기대해봐도 될 정도로 외국인의 매도 금액, 매도가 여전히 지속이 된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매도 금액이 빠른 속도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좀 고무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났죠. 제가 지난주에 거래대금 계속 줄어들었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여전히 거래대금이 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4월 21일 거래대금이 5조 2천억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화요일이 6조 1천억이고요. 그리고 이 수요일과 목요일이 7조 원대로 여전히 사실 낮은 상태는 맞아요. 7조 원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이 5조에서 7조까지 좀 늘어났다라는 점, 외국인의 매도 줄어들고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시장의 분위기는 전일 코스피는 약보합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 우선은 매도는 전기전자 섹터에 좀 중점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근데 매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순 매도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 1,000억 정도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느껴졌지 굉장히 큰 금액을 전기전자 섹터에 많이 팔았다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전기전자 섹터에 대한 분위기는 어제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는 시장 분위기가 약간의 관망세적인 분위기는 좀 있었죠. 하락 분위기, 악재가 나온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살짝 관망세는 있었고, 어떤 종목을 그럼 샀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조선과 건설 섹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조선주들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에서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특정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증시 같은 경우 간밤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세부적인 언급들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이 시장이 관세에 대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반갑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 가장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그 얘기를 해주시는 실적에서 기반이 되는 것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이 반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제는 반등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들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관세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도세는 거의 다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실적도 이전보다 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사실 2018년 고점 대비해서는 2018년도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23% 정도였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 다 떨어진 겁니다. 거의 다 하락을 했다라는 점.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죠. 밸류에이션 저점 구간.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낮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면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많이 떨어졌죠. 여기에서 더 그렇기 때문에도 더 하락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미국 증시에서의 진정되는 분위기,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매도세 감소 이런 부분들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낙폭과대 종목이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는 바닥 확인하고 올라갈 때의 상승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상승 속도가 비교적 빠를 때에는 하락할 때 그리고 시장이 이 좀 보수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에 좀 더 가산점을 줬다라면 물론 실적 좋은 종목들 좋습니다. 어제처럼 국내 시장 쉴 때 조선과 건설처럼 실적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들 바닥을 찍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금보다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닥에서 올라갈 때 상승 속도만을 봤을 때에는 낙폭과대 업종들 그중에서도 이 베타가 크다라는 단어를 쓰죠. 시장과의 민감도가 조금 더 큰 종목, 그러니까 하락할 때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상승할 때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베타가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시장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그러니까 베타가 큰 이런 섹터를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가 큰 섹터가 그럼 어떤 섹터가 있느냐?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IT 가전, IT 하드웨어가 포함되는 이 IT 가전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철강 섹터가 있습니다. 이 섹터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베타가 굉장히 좀 큰 그런 sek터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도가 높으면서도 베타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도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비중이 30%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인데요. 외국인 자금, 외국인 매도가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될 때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그동안 최근에 24년도 7월 이후에 많이 떨어졌던 이런 섹터들로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는 그럼 어떤 섹터가 있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을 때 다시 빠른 속도로 외국인들이 살 만한, 이전에 샀었는데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팔았었던 섹터 다시 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IT, 반도체 겹치죠. 사실은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베타가 큰 섹터랑 IT 반도체 겹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장품과 증권 섹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었어요. 국내 시장에서. 근데 이 종목들 그동안 시장을 팔면서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때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화장품주 중에서 하나 골라봤고요.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죠.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돌아선다 했는데 그 돌아서는 게 시간이 계속적으로 좀 걸렸고요. 기존 브랜드들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도전에 대해서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 다시 재도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화장품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K-뷰티 브랜드를 확보한 기업이고요. 가장 많은 지역에 현지 법인을 두고 그 주요 지역에서 가장 고른 매출 규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매출이 9배가 이 20년 초 190억에서 24년도 1,700억으로 9배가 성장을 했다라는 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좀 고르게 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른 지역 고르게 이 25년도 중심으로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실적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힘든 상황이 좀 끝났고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이 숫자적인 확인이 25년도에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모레퍼시픽 가격이 부담이 굉장히 적죠. 저점이 10만 원 좀 초반에서 바닥권을 확실히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이평선 다 모은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기관이 사주면서 좀 올라갔거든요. 여전히 가격적으로도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실 1차적으로는 13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대형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떠한 키워드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증권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증권주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하락에서도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좀 펼쳐질지 증권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예전 전 시간에 키움증권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증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렸고 한국 증시도 흔들렸고요. 뭐 물론 이제 이번 주를 제외한 부분들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KRX 증권업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700선 초반까지 좀 밀렸었다가 2주 만에 한 15% 가까이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증권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에 대한 모습들, 이달 들어서만 16%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올랐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우선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칠 때 증권주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 시간에 제가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좀 무풍지대,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종목들을 섹터들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 중에 하나의 좀 성격이 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 강세의 배경 중에 하나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면 증권사들은 뭐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동안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도 있습니다만,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운용과 IB 이 부문에 있어서의 이런 실적 개선, 이 자금들을 활용해서 뭐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에쿼티를 쏘거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대출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 자금들을 가지고 채권이라든지 주식, 파생상품 같은 부분들을 운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선 조달 금리가 떨어졌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공매도 대개라는 점, 그러면서 대차잔고가 올라갔고, 대차잔고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상장 거래 플랫폼이죠. 넥스트레이드도 증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하루 한 3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수료 수익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IMA, 종합투자계획자와 발행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지정, 둘 다 회사가 자금을 유치하기가 수월해졌다라는 점, 이 발행업과 IMA는 자본 조달 수단이 좀 떨어지는, 사실 굉장히 큰 이 S급 증권사들이 아닌 경우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니면 메이저 증권사들도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고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증권사 입장에서 경쟁력이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하와 자본 효율성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낮아진 금리로 조달 금리가 떨어졌죠. 근데 그 자금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운용과 IB에 있어서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 효율성,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는데 그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금리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좋아지는 흐름들이 25년도에는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키움증권은 브로커리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죠. IB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만 지금 당장 IB가 회복이 된 건 아니었는데 브로커리지는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좋은 실적에 대한 숫자가 좋은 종목을 말씀드렸다라면 오늘 말씀드린 관심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물론 지금 실적도 긍정적이고 좋습니다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 IMA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본업 자체도 좋습니다. 전 사업 부문이 양호한 그런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IMA 사업 인가를 받게 된다라면은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면서 이 다변화된 자금 조달처에서 추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 이 자금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IMA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부각시켜 봤을 때에 대해서는 한국금융지주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금융지주 바닥에서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수급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전 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전 고점까지 지금 상황 매우 좋습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근이죠. 목표 주가 8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좀 없는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은행주는 조금 하락이 한 이후에 은행주도 최근 들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반등 성격이 사실 관세에 대해서 이 종목도 은행주들도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행주도 금융주 같은 경우는 거의 내수주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대안적인 성격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관세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비교적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4월 9일 저점을 형성하고요. 4월 사실 9일부터 지금까지 양봉만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순이익이 비이자 이익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본업도 중요합니다. 은행들 이 예대 마진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지만 이 비이자 이익을 얼마나 개선을 하느냐, 얼마나 빠르게 개선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KB금융 순이익이 1조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3%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더 긍정적이었던 건 비이자 이익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러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관련된 비용들도,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통제를 잘 했다라는 점, 비용 효율화도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기 때문에 KB금융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리면 바닥 찍고 7만 원 초반에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121선에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할 수 있는 시간들은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주들,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높여주는 이런 모습들도 이런 이 효과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이전에 고점 부근이죠. 사실 작년 말 정도에 횡보했었던 가격대인 9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키워드를 이제 세 가지를 전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다 대형주잖아요. 중소형주 쪽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를 수 있습니까? 네, 시장이 상승을 할 때요. 사실 같은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데요. 시장이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실적도 좋은데 바닥 확인하고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대장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시간적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중소형주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같은 관점에서 보셔도 좋겠지만 먼저 움직이는 건 좀 대형주다.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을 그럼 세 가지 공개해 주셨는데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한국금융지주 다시 한번 증권 얘기해 주시면서 8만 5천 원, 마지막으로 은행 쪽에서는 대표적인 종목 KB금융 9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